저는 이제 수학 파트예요. 저는 성빈센트병원에서 소아재활 쪽 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업학습 성과랑 뭐 수강생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강의할 때 다 쓰라고 하는데 다 숙지하고 오시는지 제가 이것도 잘 모르겠고 뭐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예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아마 신경계나 수학과에서 이미 많이 배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것들은 가볍게 지나가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뇌성마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왜 생기는지, 그리고 진단하기 위해서 신경학적 검사나 우리가 영상 검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뇌성마비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 뇌성마비인지 이제 우리가 의사가 될 거잖아요. 다 국시 보고 의사가 됐을 때 도대체 뇌성마비가 뭐야? 그리고 사람이 물어봤을 때 누군가가 이제 그게 얼핏 학생 때 배웠는데 뭐 이런 거였어. 이제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시험 문제 4문제 냈거든요. 그래서 4문제 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린 부분에서 다 냈어요. 그래서 수업을 그냥 잘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시고 중요하게 제가 재차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 정도만 아셔도 돼요. 네, 다 소화자 하실 거 아니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고 학습 성과랑 요구사항 이제 정상 발달을 알아야 이상 발달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신생아 이제 뇌성마비는 산 전후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신생아의 신경학적 검사는 우리 어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 다 배웠죠? 수학과에서 이인구 교수님 강의하고 이럴 때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죠? 다 배우긴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의과대학 공부가 원래 그래요. 반복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멋모르고 듣다가 자꾸 듣다 보면 조금 감 잡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의사가 돼서 병원에서 하다 보면 이게 그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조금 더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과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아기가 이렇게 응애응애 태어나서 이렇게 커지기만 한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는 일단 발달을 해야 돼요. 발달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능의 분화예요. 그래서 기능이 분화한다는 거는 덩치도 커져야 되겠지만 생리적으로 그리고 행동학적으로 어른이 됐는데 덩치는 산만한데 180cm인데 몸무게 80kg에 근데 말을 응애 이러고 있으면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역에서 골고루 발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수학과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고 원시 반사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 또 나올 건데 이것도 수학과에서 다 배웠어요, 여러분. 모로 반사, 뭐 갈란트 반사, 손 이렇게 쥐어주면 쥐는 거, 발가락에 손 대면 발가락 오그리는 거 이런 반사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태어날 때는 있다가 아이가 성장하고 뇌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서서히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계속 남아있거나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NS 중추신경계 질환에서는 원시반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뭐 혼수 상태로 왔는데 이 사람이 뇌출혈이냐 아니면 그냥 저혈당 빠진 거냐 아니면은 드렁큰이냐 술 마셔서 뻗은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병적 반사, 원시 반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응급으로 CT 찍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학적 검사는 알고 계시면 유용해요. 그래서 아이가 발달을 할 때에는 이런 원시 반사들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목적적으로 하는 움직임,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움직임이 이제 점점 증가하면서 아이는 발달을 해요. 그래서 대근육 운동 발달은 여러분들 아마 다 돌에서 돌 전후 에서 18개월 이때 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걷고 이제 서서히 발달을 하다가 한 만 5세쯤 되면 대략적인 대운동 발달은 완성이 돼요. 그래서 대운동 발달 완성이 되는 게 그때 되면 스키핑, 깽깽이 뛰기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가능해지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운동 발달 지표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혼자 걷는 거는 한 12개월 정도에 한다. 그리고 기기는 한 8, 9개월에 한다. 요거는 수학과에서도 반복되고 국시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조금 기억해 주시고. 혹시 애기 엄마나 아빠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예전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는데.
그리고 미세운동 발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이렇게 굴곡 자세로 있어요. 주먹을 쥐고 뭘 줘도 잡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한 6개월쯤 되면 뭐 딸랑이를 앞에서 흔들어 준다거나 하면 그거를 손을 뻗어서 잡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세손의 출현. 자, 왼손잡이 계신가요? 왼손잡이? 그쵸, 왼손잡이 좀 있죠. 예, 오른손잡이가 대다수고, 오른손 왼손잡이의 출현은 보통 우리가 한 18에서 24개월 때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8개월짜리 애기인데 엄마가 와서 우리 애는 아무래도 오른손잡이인 것 같아요. 오른손만 주로 써요. 이러면 얘 좀 이상하다. 그런 경우는 왼쪽이 약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신경학적 진찰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언어 발달 지표는 이제 맨 처음에는 옹알이 위주로 하죠. 뭐 이런 소리 내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캐노니컬 베블링이라고 하는데 애기들이 정상 아동들은 마마마마 바바바바바 이런 식의 옹알이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 뜻 없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엄마를 보고 정확하게 엄마 혹은 아빠를 보고 정확하게 아빠를 돌 무렵에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낯선 사람 구별해야죠. 낯선 사람이랑 내 엄마 아빠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한 6개월 정도 되면 당연히 하고, 간단하게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지, 그래서 진료를 볼 때 얘가 이름을 아는지, 누구야? 아까 아까 2명 있는 친구 있던데, 동근아 이렇게 했을 때 동근아 하면 쳐다봐야 되는데 동근아 하면 쳐다봐요. 근데 소혜야 이래도 쳐다보면 얘 이름 모르구나. 그냥 이 억양에 반응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별하는 걸 알아야 되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뇌성마비의 정의는 뭐냐면 발달 중인 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뇌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뇌성마비는 아니에요. 이미 발달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태내에서 뱃속에서 혹은 인펀트 때 영유아 시기에 어떤 뇌에 손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 손상이 넌 프로그레시브 해야 돼요. 프로그레시브한 질환의 대표적인 게 뭐죠? 종양, 암 이런 거는 진행하는 병이잖아요. 그런 병이 아니라 뭔가 한 번의 이벤트가 있고 끝나는 질환.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임이나 움직임이나 자세, 포스처에 문제가 오는 질환군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폐렴 이런 것처럼 딱 특정 질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동과 자세 이상을 일으키는 여러 질환군을 뇌성마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발달 중인 뇌는 몇 살이죠? 몇 살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사춘기가 되면 뇌가 발달을 멈추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10대 때도 우리가 회로를 그려보면 굉장히 가지가 무성해졌다가 우리 사춘기 때 생각해봐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뇌는 발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발달 중인 뇌는 피탈이나 인펀트예요. 그래서 대략 생후 한 2, 3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운동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에 문제만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감각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인지,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거 아니면 행동적인 문제, 그리고 앞에도 뭐 나왔지만 경련, 뇌전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생기고 2차적으로 근골격계 문제들이 생겨요. 어떤 자세나 움직임이 이상해 오기 때문에 근골격계에 2차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진행하는 병 그거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대사성 질환이거든요. 메타볼릭 디지즈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합니다. 심장물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페리페럴 오리진의 그런 질병들은 해당이 안 되고, 풀 디벨롭 된 후에 생기는 CNS 문제들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정명훈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트라우마틱 인저리도 해당이 안 되고, 온콜로직 상황도 온콜로직 이제 암 같은 그런 질환도 생기지 않아요. 1000명당 한 2~3명 정도로 비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의료가 막 발전을 해서 뇌성마비 자체가 약간 감소하나 했는데 이제 너무 발전을 하니까 뭐 24주 출생, 만상은 40주예요. 24주 출생, 800g 뭐 이런 애들이 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걷고 잘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뇌성마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아이들의 신체장애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 뇌성마비예요. 그리고 당연히 뇌성마비가 있으면 병원비라든지 의료비가 3, 4배 더 든다고 되어 있고, 뭐 위험 요인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 요인은 사실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시험 문제도 여기에 살짝 나와요. 그래서 뱃속에서 생길 수도 있고, 뱃속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뱃속에서 아이가 잘 안 큰다든지, 태반에 문제가 있어서 뭔가 공급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뭔가 금기되는 약품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감염, 그다음에 태어날 때 이제 뭐 낀다든지 하이폭시아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태어난 이후에도 뭐 경기를 하면서 생기기도 하고, 감염 후에 생기기도 하고, 뭐 성인에서 생기는 스트로크나 트라우마로 생기기도 하고, 메닌자이티스 후에 오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시기별로. 그다음에 이제 분류는 긴장도, 근긴장도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클래식하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마비가 있는 부위에 따라서 다이플레지아, 쿼드리플레지아, 헤미플레지아, 트리플레지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이해를 어느 정도 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영민 학생? 네네, 혹시 다이플레지아란 말이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상상이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쿼드리플레지아는요? 잘 안 가요. 그렇구나. 다이플레지아는 보통 여기 양하지 마비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성인에서는 우리가 파라플레지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파라플레지아랑 다이플레지아 차이는, 파라플레지아는 보통 우리가 척수의 손상으로 인해서 어떤 손상을 받으면 그 이하만 손상이 오는데, 우리가 뇌성마비에서 다이플레지아라고 하면 보통 양하지 마비인데 보통은 몸통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에 힘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이렇게 자세를 잘 잡지 못하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이고, 사지마비 같은 경우, 쿼드리플레지아 같은 경우는 사지마비예요. 그리고 헤미플레지아는 아마 스트로크나 TBI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편마비예요. 한쪽만 침범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이제 분류를 침범한 림에 따라서 하고, 아까 얘기 나왔던 트리플레지아는 양하지, 다이플레지아 플러스 한 손 쪽이 불편한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이렇게 나누고, 근데 이제 전통적인 분류는 앞에 말씀드린 거고,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분류를 이제 조금 다르게 하자 이야기가 나와서, 한쪽만 침범한 경우, 양쪽을 침범한 경우, 이제 유니라테랄, 바이라테랄, 스페스틱, CP. 스페스틱은 경직이 있는 아동이거든요. 그다음에 디스토닉이나 코레아 아토타이드, 아탁식은 한쪽만 침범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오면 그냥 몸 전체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거는 굳이 유니라테랄, 바이라테랄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그다음에 어디에도 딱히 해당되지 않는 거를 이제 난 클래시파이어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터미놀로지는 이제 의사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 요즘에 의학 용어 이런 거 있나요? 배웠어요? 네, 그럴 때도 아마 살짝 나오기는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지역적인 거라 안 가르쳐주나 모르겠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아동은 지금 황윤 학생? 네네. 어느 쪽이 불편해 보여요? 힌트를 드리면 편마비거든요. 오른쪽, 왼쪽 찍어봐요. 반반. 오른쪽. 네. 오른쪽에 지금 팔을 누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마비 아이고, 이 아동은 다이플레지아. 소위 말해서 팔은 괜찮아서 워커를 잡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몸통도 조금 약하고 다리도 약한 양하지 마비. 이 아동은 이제 다 좀 불편한, 손이나 이런 거 보면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디스토니아, 우리가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근긴장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지마비 아동들은 보행이 안 되면 이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MRI 변화는 이 정도가 있고, CP에서 비율은 다이플레지아나 헤미플레지아가 한 30-40% 정도 됩니다. 이건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되시고, 그러면 이제 각각이 원인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800g, 1000g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살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형적인 프리머처리티 베이비들이고 페리벤트리큘라 루코말라시아, 백질 연화증이나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다이플레지아 CP가 많이 돼요. 물론 쿼드리플레지아나 병변이 너무 큰 경우에는 사지마비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됐고, 헤미플레지아, 편마비 아이들은 보통 만삭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정 부분의 뇌병변으로 인하여 그쪽에 해당하는 쪽만 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쿼드리플레지아에서 턴베리가 더 많은데 이제 저산소성 뇌손상이나 이런 경우 심하게 손상을 받아서 이제 사지마비가 오게 되고, 미수가 중에서도 인트라벤트리큘라 헤모리지가 너무 심하고 그레이드 4의 헤모리지, 이것도 다 배웠을 텐데 기억 안 나겠죠? 1, 2, 3, 4단계가 있어요. 미수가에서 뇌출혈이. 그래서 4단계가 제일 심한 거라 뇌실질까지 침범하는 거고, 1단계는 뇌실 내에만 국한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사지를 다 쓰기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팔 다리를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페리벤트리큘라 리전이에요. 벤트리클이 뇌실이잖아요. 그래서 뇌실 주변에 페리벤트리큘라 리전이 여기 이렇게 생기면 다리 쪽을 좀 더 많이 침범을 하는데, 이게 좀 더 광범위해지면 다 침범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일정 부위, 조그만 부위만 경색이나 이제 이렇게 오면 이거는 이제 편마비, 이거에 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백질 연화가 여기에만 이렇게 오면 다리만 침범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구강까지 침범해서 먹는 것도 힘든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얀 부분이 이제 백질인데, 백질이 원래는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는 뇌실이 커져 있고 백질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백질, 그 28에서 32주 태아 같은 경우에는 뇌실주의 백질이 동맥의 말단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허혈 상황, 조금만 아이가 힘든 상황이 됐을 때도 우선적으로 손상이 되고, 혈류량 자체가 성인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오토레귤레이션, 자가 조절력이 부족하고, 그 자유레디칼 공격에 더 손상을 잘 받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하여 백질 연화증이 잘 생겨요. 그래서 28에서 32주 그때 이제 태어나는 아가들은 이제 그런 일이 잘 생기고, 이제 뇌실이 이렇게 이제 모양이 좀 이레귤러 하면서 이렇게 백질 주변에 희끗희끗 하얗게 병변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시스틱 구멍이 뻥뻥뻥뻥 뚫릴 정도로 연화증이 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딱 봐도 좀 이상하죠. 뇌가 좀 차있지가 않고 좀, 이 아이는 이제 심하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뇌거든요. 그래서 뇌가 별로 백질이 거의 없고 자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국한된 이제 뇌 경색이죠. 오른쪽은 왼쪽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왼쪽 편마비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병변은 이제 우리가 핵황달, 우리가 ABO 미스매치 때나 RH 미스매치 때, 그 다음에 황달이 너무 심할 때, 이제 이럴 때 생기는데,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테토이드 CP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아까는 이제 우리가 침범한 부위별로 분류를 했잖아요. 근데 뇌성마비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기능별로 또 이렇게 분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대운동 기능, 걷고 서고 뛰고를 얼마나 하는지, 그 다음에 손 기능, 손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쓰는지,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1단계고 가장 힘든 건 5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손이나 의사소통까지는 사실 저희 전공의들도 다 못 외워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 그런 분류가 있다는 거, 아이들마다 기능이 천차만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 기능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경우는 1단계는 물건을 들고도 계단까지 다닐 수 있는 아동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기본 일상생활을 하는데 약간 쩔뚝거린다든지 균형이 약간 약하다든지 그런 거고, 속도가 늦다든지. 그 다음에 2단계는 평지는 잘 걸어 다니는데 계단을 갈 때는 난간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행 보조기구, 워커나 지팡이가 있으면 조금 걸어 다니지만 장거리는 힘들어서 장거리를 다닐 때는 휠체어를 타야 돼요. 그리고 4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용으로 조금 걷기는 하지만 이거를 일상에서 하기는 어렵고 휠체어를 많이 타고 이제 5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개 가누기도 힘들고 이제 어떤 연습 삼아 걷기 운동도 힘든 이제 가장 중증 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WHO의 ICF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 활동이나 참여에 제한이 된다는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가 운동 기능에 제한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 기반이 좋고 아이나 서포트가 좋으면 이렇게 대학에 와서 공부도 할 수가 있고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학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계단만 있다, 그리고 강의실에 휠체어가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러면은 아동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가 떨어지겠죠. 운동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 경사로가 없고 문이 좁아서 전동 휠체어는 좀 크거든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대학을 지금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이제 외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직 갈 길이 먼데 그런 개념들. 그래서 내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액티비티, 어떤 활동하는 데 제한이 되는 것, 파티시페이션, 우리가 어떤 사회 참여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의 어떤 환경적 요인이나 그다음에 그 개인 본인의 특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좌우를 한다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질환군이에요. 특정 원인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백질연화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 외에도 유전 이상으로도 뇌성마비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줄 때는 사실 제가 이제 외래에서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수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화만 내고 가요. 우리 애가 그러면 못 걷는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고 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떡하면 돼요? 그리고 엉엉 우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힘들죠. 부모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잘 봐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서서히 하는 게 필요하고 어떤 아이가 언제 뭘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숙지사항에 발달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100일 때 못 가누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8개월, 9개월 때 기고 12개월에 걷고 했는데 얘가 걷다가 못 걷는 애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발달이 다 늦었는지에 따라서 이 원인을 이제 얘는 그러면 뱃속에서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구나. 얘 이상한데 중간부터 멀쩡하게 가다가 중간부터 나빠졌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감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격 의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말로만 들어서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학적 진찰 굉장히 중요하고 신경학적 진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떤 근긴장도라든지 이런 게 커져 있는지 스파스틱한 거는 톤이 증가된 거고 디스토니아는 뭔가 조절되지 않는 움직임이고 리지드한 거는 굉장히 뻣뻣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져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보호자분들은 그냥 다 뻣뻣하고 힘을 자꾸 줘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하이퍼카이네지아는 이게 아마 신경과나 이런 데서 또 배웠을 거예요. 이제 과도하게 움직임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디스토닉 무브먼트도 있고 굉장히 춤추듯이 할 수도 있고 실주증 이렇게 막 계속 떨리는 거죠. 몸이 떨리거나 트레머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포지티브 모토 사인들이고 경직은 이제 계속 나왔죠. 계속 나왔을 것 같아요. 스트로크에서도 나오고 경직 하나만도 강의가 있고 그래서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거는 속도에 디펜던트하게 긴장도가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모토 사인이 있어요. 네거티브라는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손 들고 싶을 때 들어야 되고 걷고 싶을 때 걸어야 되는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 손 기능이 좀 떨어지는 데 보면 손가락 한번 세볼래? 이렇게 시켜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하는데 이렇게 된다든지 이것까지는 겨우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셀렉티브하게 조절하는 게 이제 약한 경우도 있고 아탁시아, 우리 아탁시아 보는 거 대표적인 게 텐덤 게이트가 있죠. 손 따라 걷기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걷는 이제 그런 양상.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네거티브 모터 사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원시 반사가 적당한 때가 되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남아 있거나 할 때는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왔을 때 내성마비를 의심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긴장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이포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아이가 이제 한 4개월 넘어가면 이렇게 했을 때 고개를 좀 들고 해야 되는데 쭉 늘어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만져보면 애가 매가리가 없어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스파스티시티 아까 얘기했고, 요거 뭔지 아세요? 이거는 유명한 건데, 송지수 학생? 이거 뭐예요? 수학과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바로 위에 있어요, 글씨를. 이제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 그쪽 보는 쪽 팔을 펴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반사예요. 이거는 애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에이시메트릭 토닝 데이 리플렉스거든요. 이것도 아주 아기 때는 있어요. 있다가 사라져요. 근데 이게 계속 남아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에이시메트릭인데 이거는 시메트릭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고개를 들면 다리를 구부리고 팔은 펴고, 고개를 숙이면 다리는 펴고 팔은 구부리고, 이제 이런 양상의 반사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사인데 원시 반사고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고개를 들면 다리는 구부려 버리고 팔은 펴버려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됐어요? 내발기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누구야 해서 딱 쳐다보면 그 순간 다리가 오그라들어 버려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시 반사가 계속 남아있으면 나의 의도적인 움직임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딱 봐도 좀 커 보이죠? 근데 에이시메트릭 ATNR 리플렉스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죠. 뭐 없어져야 될 시기에 없어지지 않고 이제 계속 남아있는. 그래서 뭐 기회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꽃동네 봉사 요즘도 가나요? 이제 저는 이제 거기 갔을 때 이제 장애인 거기 갔었는데 이러고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그때 그 어떤 여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이제 이런 거 아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컴백 크라울링, 이제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안 갔다 온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포복 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포복 기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정상적인 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뻗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WCT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자세로 많이 앉는 거, 버니호핑이라고 하는데 토끼가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니까 교대로, 양발을 교대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토끼처럼 가요. 좀 이따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세손이 더 빨리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기는 걸 보세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는 게 이상 패턴으로 기는 거다. 이런 게 버니호핑이다. 그래서 나중에 뭐 차트를 볼 일이 있을지 그럴 때 이제 버니호핑 양상 이러면 이런 게 연상이 되면 저의 오늘 강의는 성공한 거죠. 그리고 에브노멀 포스처, 아까 우리가 내성마비의 정의에 무브먼트와 포스처의 장애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꼬여요. 경직으로. 경직이나 디스토니아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자꾸 꼬여서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딩이 나타나는데 이제 팔을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아가들, 조카나 뭐 혹시 있어서 기회가 되면 아가들 걸을 때 이러고 많이 걸어요. 이제 이게 보이다가 없어져야 되는데 성인이 돼서도 이러고 걷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에브노멀 포스처가 되겠고, 이제 좀 경직이 심한 경우는 이렇게 다 뻗쳐요. 팔다리 다 뻗쳐서 뭐가 안 되는 거죠. 몸통도 뻗치고,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 막 이렇게 활처럼 휘어요. 그래서 이거를 후공 반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생아가 왔는데 이러고 왔어요. 그러면 얘 많이 힘들구나. 이런 아이들은 사지마비, 경직성 마비고 가겠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운동 단계도 설명을 드렸던 거고, 운동의 보행 패턴에 이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많이 터치를 하는 것 중에 첨적 보행, 크라우치 게이트, 웅크림 보행이 있어요. 이퀴너스 게이트, 크라우치 게이트 이렇게 있는데, 첨적 보행은 이제 이런 식으로 걷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들고, 우리가 일반인들은 까치발 걷기라고 많이 해요. 뒤꿈치를 들고 이러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상을 많이 보이고, 크라우치 게이트는
힙니, 여기가 고관절, 무릎이 이제 다 이렇게 구부러지고 발목은 과도하게 배측 굴곡, 그죠? 돌직 플렉션이 돼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고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겠어요. 그리고 하이힐 신고 우리 조금 걸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몰라, 나는 힘들어요. 근데 되게 힘든데 계속 그렇게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장거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 걷다가 거의 뛰다시피 하다가 멈춰서 뭘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걷게 되는 이런 이제 양상을 보일 수가 있고, 해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금 더 심하면 이제 이렇게 무릎을 빼고 걸어요. 그 청족 보행을 하면서 이 키누스 게이트를 하면서 무릎을 빼고 걸어요. 그래서 이제 잘 봐봐요. 이 아이의 걷는 게 보여요? 물어봐야 대답하잖아. 그죠? 소윤 학생? 윤소윤 학생? 네, 어때요 걷는 거?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해 봐봐요. 그쵸? 발 뒤꿈치를 잡고 들고 또 그냥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박창희 학생? 옆에? 박장희, 미안해요. 그쵸, 좀 흔들흔들하죠, 몸통이 좀 흔들흔들하고. 또 그 옆에 정은희 학생. 쉬운 거 다 나와서, 그죠? 이제 어렵죠? 안쪽을 향. 그쵸, 발이 이렇게 되죠? 이게 바루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직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충족을 하다가 이제 안쪽으로 휘는 거. 잘 못 본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면 발이 약간 토 인게이트라고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요. 바루스 디포미티가 있고, 그래서 알통이 엄청 많이 이제 보이죠. 뒤꿈치를 들고 걸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아이인데, 얘 걷는 거 옆에서 보면 더 저명하죠. 얘는 뒤꿈치 확 들고 걷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경직을, 뒤꿈치를 드는 힘이 경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직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록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왔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툴린 톡신, 보톡스나 이런 것들을 주사를 해서 경직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보조기 같은 거를 차서 인위적으로 자꾸 발뒤꿈치를 땅에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사니까 치료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너 어디 소아재활 보는데 가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아마 뭐 주사 맞거나 보조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훨씬 더 있어 보이겠죠. 기억하세요. 제가 2번, 3번 얘기해요. 보조기랑 경직 조절, 보툴린 톡신 주사나 아니면 알코올 블럭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아까 보니까 기능 수준이 떨어지죠. 워커를 잡고 굉장히 천천히 걷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야기했던 패턴들이 계속 나와요. 뒤꿈치 들고 거의 발끝으로 딛고, 그죠? 그리고 발도 약간 휘어서 라테랄 사이드, 바깥쪽으로 조금 더 딛는 이런 양상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아이들을 보면 제 뇌성마비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앞처럼 이렇게 걷다가 발 뒤꿈치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경직 완화를 위한 주사도 하고 보조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 결국엔 관절 구축이 와요. 관절 구축이 오면 어떨 것 같아요? 관절 구축이 오면 보툴린 톡신 주사를 해도 이펙트가 약하거나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효과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보툴린 톡신 주사가 20만원 정도 하는데, 약간만 20만원 정도 하고 본인 부담금 내고 하는데 보험이 안 돼. 만 6세까지밖에 보험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엄마들이 이걸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고 효과도 없는데. 그리고 보조기 같은 경우도 이게 관절 구축이 심하면 보조기를 억지로 채워놔도 그 안에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절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수술적 치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형외과 가서 근 연장술을 하는 거예요. 근 연장술을 하는데, 근 연장술을 하면 그게 굉장히 아주 정교하고 그런 수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좀 과도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부족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되면 우리가 뒤꿈치 아킬레스건을 연장을 한 거잖아요. 아킬레스건을 너무 연장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꿈치를 너무 들어서 여기가 짧아진 거를 과도하게 연장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과도하게 돌지 플렉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뒤꿈치를 들어서 아킬레스건을 조금 연장했더니 그 다음에 과도하게 구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힘이 약하거든요. 힘이 약하니까 이런 데도 같이 굽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먹게 됩니다. 조류하는 친구를 조금 구제해 줄까? 김동규 1 학생? 졸린 것 같아요. 한번 어때요? 걷는 거 한 번만 어떤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쵸.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있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사진 캡처해주면서 보내주세요. 필기해놔서 캡처 못하겠어. 발목은 어때요? 발목도 과도하게 돌지 플렉션도 있죠? 예. 그리고 그 옆에 백재은 학생? 예. 그 다음에 또 혹시 또 뭐 느껴지는 거 있어요? 그쵸. 발바닥이 이렇게 무너져 있죠? 안쪽이 무너져 있고, 어려운 건데 잘 봤네. 그 다음에 박현석 학생? 네네. 어때요? 또? 그쵸. 예, 잘 봤어요. 약간 끌면서 걸어요. 오른발 특히. 이제 그 지면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약간 끌면서 걷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옷에 조금 가리기는 했지만 고관절도 우리 힙도 약간 계속 구부린 상태로 걷고 있어요. 이런 친구가 이렇게 오래 걸을 수 있겠어요? 못 걸어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좀 아이가 크면서 이런 패턴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걷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우리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무릎을 구부리는 근육. 햄스트링에 구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릎을 다 펼 수 없는 경우. 아니면 햄스트링에 경직이 있어서 자꾸 당기는 거죠. 이렇게 걸을 때 피기가 어려운. 아니면 무릎을 펴는 힘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해주면 도움이 될까?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줘야 도움이 될까요? 안도현 학생, 어떻게 해줘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햄스트링에 이것도 방법이죠. 만약에 경직이 있다고 하면 또 응용 잘하는데? 그 옆에 친구 완전 눈 동그래졌어. 그거 맞췄어? 이러면서. 이효정 학생, 또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텐션 트랜스퍼 조금 어렵고요. 그러기는. 근데 이제 이 아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기 할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발목이 과도하게 구부러지면 무릎에 구부러지는 힘이 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모델 워킹 같은 거 할 때 하이 신으면 엉덩이 약간 뒤로 빼고 이렇게 걷게 되거든요. 근데 무릎을 이렇게 발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펴는 게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무릎을 펴는 게 쉽지 않아요. 발목이 많이 구부러지면 무릎도 구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발목을 펴주는 거죠. 어떻게 펴주냐면 보조기로. 그래서 보조기는 계속 얘기가 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90도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더 구부러지지 않게 이제 고정을 해준다든지 해서 아동이 발목을 더 구부리지 않게 해서 무릎을 조금 펴는 힘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이제 이렇게 보행 보조기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그 동영상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좀 눈에 발라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잘 걷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휠체어를 쓰기도 하고, 이런 전동 휠체어 조이스틱을 갖고 하기도 해요. 이제 외래에서 이제 이렇게 자세를 제대로 못 잡아서 변형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줘요. 그래서 보행을 하면 보통 8세 전에 합니다. 그리고 탄마비나 아탁식은 대부분은 보행을 하고, 쿼드리플레지아 환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덜 하고, 2세 전에 혼자 앉거나 4세에 혼자 앉지 못하는 경우는 2세 전에 혼자 앉으면 예후가 좋고요. 걸을 가능성이 크고, 4세에 혼자 앉지 못하면 좀 운동 기능이 많이 약한 걸로. 그리고 만 5세, 6세 때 걸어 다녔어요. 근데
10대, 15세, 16세가 돼서 못 걷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게 아까 봤듯이 아까 그 아이 발이 이렇게 다 틀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디포미티가 계속 발생을 해서 그리고 몸이 커지고 체중이 늘어나고 하면 안 그래도 힘도 약하고 조절 능력도 약한데 그거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거. 아기 때는 조금 못 걸어도 그냥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어디 다니는데 제한이 없어요. 근데 사춘기 때, 예민할 때 그리고 애들이 놀려요. 막 이러면은 굉장히 그런 거에 또 위축되고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성인이니까 혹시 과거에 그랬더라도 이제는 그런 시선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도록 그리고 누가 어린 철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거를 이제 제지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얘기했지만 뭐 청력, 시력, 그 다음에 구강, 그 다음에 인지, 언어, 뭐 감각적인 부분, 뼈의 변형 이런 것들이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골소공증이나 골다공증도 올 수가 있고 통증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거 있게 배워볼게요. 이게 이제 좀 중증 아이들의 자세예요. 누워있는 자세도 이렇고 앉아있는 자세도 이래요. 이러다 보니 변형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척추 측만증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 개념 다 아시죠? 이제 허리가 휘는 거 이제 일반인들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특발성으로 오는 거는 진행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정도 이 지경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해서 이렇게 해놔요. 이게 뭐 통증이 없겠어요? 이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자세나 제가 보는 환자 중에 이제 뇌성마비는 아닌데 근육병 때문에 척추 측만이 왔는데 여기 경추까지 다 고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걔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저랑 만나서 얘기를 하려면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고개를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통증도 생기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여기에 욕창도 잘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흉곽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되면요 호흡도 곤란해요. 호흡도 힘들어져요. 이거는 제 외래에 다니는 이제 10대 아이의 엑스레이를 제가 쭉 한번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래서 30개월 때 살짝 있는 둥 마는 둥, 4세 때 오히려 조금 좋아지는 둥, 그러다가 5세, 6세가 되면 조금씩 커브가 더 생기는 게 보이죠. 그러다가 7세, 8세, 9세, 10세가 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 야금야금 그렇다고 이 아이가 뭐 치료를 안 받고 방치되는 아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 할 거 다 하고 하는데 그런데 나빠지는 시점을 보면 이제 이때 7세, 8세 학교 갈 때쯤 그때쯤부터 이제 이렇게 많이 나빠지고 고관절 탈구 같은 경우는 고관절은 이렇게 요 피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요. 그리고 이 대퇴골은 대퇴골의 이 각이 태어날 때는 140도 정도였다가 성인 되면 126도 정도로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30개월 때 다 안에 있어요. 여기 뭐 살짝 있지만 괜찮아 보여요. 근데 4세쯤 되니까 이게 빠져요. 반 정도 빠졌어요. 5세 되니까 완전히 빠졌어요. 그리고 6세가 되니까 이제 오른쪽도 빠져 있는 게 보여요. 아탈구가 좀 보이고 이제 9세가 되니까 양쪽이 이제 거의 다 빠져요. 그래서 이런 변형이 자꾸 온다는 거죠. 원치 않고 뭐 치료를 다니고 뭐 관리를 한다고 해도 자꾸 생기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거, 성장, 뭐 호흡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챙겨줘야 되고 근골격계 통증이라든지 골사공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치료적 접근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힘들면요 가족이 모두 힘들어요. 아이 하나에 보호자 한 명이 딱 붙어야 되고 조사를 해보면 직장을 가진 엄마 비율이 더 적어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 아이와 가족을 살리는 길은 우리가 다 같이 다학제간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의사도 뭐 재활학과 의사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제 다 필요할 수 있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사학과, 의지보조기 기사, 보조기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다음 학교에서는 교사가 또 역할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영양사나 이렇게 다학제간으로 접근을 해야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줄 수가 있고 우리가 아이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목표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앉지도 못하는 애 갖고 내가 걸려줄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증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적 목표보다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그냥 물리치료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치료의 근간은 아까 말씀드린 변형이나 경직을 완화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이 근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력 강화, 아까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근력 강화나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외에 뭐 전기치료라든지 뭐 등등 이런 치료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서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체중을 여기다 좀 이렇게 실게 해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긴장도가 높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보툴린 톡신 주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이완제를 먹기도 해요. 오랄이에요. 주사 아니에요. 오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인트라세칼 바클로펜이나 뭐 이렇게 이제 척수 안에다 뭘 심기도 하고, 뭐 신경학 쪽 그 수술로 조절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주사하는 거는 저는 이제 초음파 가이드로 초음파를 이렇게 놓고 하면 여기에 이제 바늘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 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근육에다 보면서 이렇게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많이 울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이제 재우면서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처럼 어느 쪽 다리에 문제 같아요? 또 지정해야 되나? 얘기해 주세요. 어느 쪽? 왼쪽. 오른쪽 손. 왼쪽 손. 어떡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오른쪽 다리를 들고 걸어요. 오른쪽 드는 거 보여요, 이제? 듣고 보니까 보이시나요? 네. 근데 주사하고 나니까 이렇게 걸어요. 차이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효과가 조금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얘는 되게 기능이 좋은 아이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좀 좋게 해주면 훨씬 만족도도 높고, 얘 지금 많이 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도 조절이 잘 되지 않으냐, 이제 우리가 보행이나 아니면은 어떤 케어를 잘하기 위해서, 아이를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들어간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조금 더 자유롭게 관절 구축 때문에 도저히 이게 까치발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근육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수술을 하게 되고, 고관절이 너무 빠져서 앉기도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고관절을 다시 이제 아까 여기 나온 서블룩세이션이나 디스로케이션을 해결해주는 그런 정형외과적 수술을 합니다. 아까 텐더 트랜스퍼 얘기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아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보행 패턴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정형외과에서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은 안 하고, 아까 얘기했죠. 발 뒤꿈치 드는 거, 참석 전형, 그 다음에 웅크림 보행, 요거 어떻게 걸었던 건지 한번 기억을 해보고, 어떻게 치료를 했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뇌성마비의 정의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원인, 이런 경우에 생긴다. 그쵸? 그래서 움직임과 자세 이상이라 그랬고, 발달 중인 뇌에 생긴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감염이라든지 뭐 유전자 이상, 뭐 저산소성 뇌손상 다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사간 40주예요. 40주 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미수가 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분류는 어떤 림을 침범했느냐, 사지마비냐, 편마비냐, 삼지마비냐, 양아지마비냐, 이제 이렇게 나눈다고 했고, 운동 기능에 따라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1단계는 잘 걷는 아이들, 5단계는 목도 못 가누는 아이들, 이렇게 개념 잡으시고, 진단적 접근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신경학적 검사, 그쵸?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 영상들 보여드렸죠? 그 보여드린 영상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슬프다. 네, 이거는 엑스레이예요. 이런 것들은 네, 엑스레이로. 그래서 이제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의 영상 검사를 해서 병변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자, MRI 영상입니다. 네, MRI 영상이니까 이제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행 이상이랑 각각 보행 이상 때 어떻게 접근을 해서 도와줘야 하는지 아이가 잘 걸을 수 있게 그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그럼 4교시 교수님